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LCA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처음 만났을 때, 즉 초기 면담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고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당연히 구조화됐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CA 구조 네 가지.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문서의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틀은 네 가지 틀입니다. 진로 사정을 하고요. 전형적인 하루를 검색하고 강점과 장애 요약을 합니다. 거의 이력서나 자소서랑 비슷해요. 첫 번째 진로 사정하고요. 직업 경험이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사정합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직업 경험과 교육 과정입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요. 전형적인 하루, 내담자의 하루 생활을 보면서 최종 알고 싶은 건 내담자의 성격 차원을 사정하는 겁니다. 성격 차원, 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내담자의 성격이에요. 다음 강점과 장애요. 내담자의 강점, 장애, 잠재력을 탐구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내담자의 강점, 잠재력, 장애고요. 요약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요약해 보도록 하고요. 최종 목적은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 자기인식의 증진이고요.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내담자의 평가, 그리고 상담자의 평가, 그리고 내담자의 가치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이 변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이 변해도 하방으로는 아래쪽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원인은 크게 5가지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노동자에 의한 영향, 두 번째는 화폐에 의한 영향, 세 번째는 임금제에 의한 영향, 이렇게 3가지로 그룹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에 의한 영향이요. 노동자들의 조합은 해고를 어렵게 하고요. 장기 계약을 추구하고 임금 하락을 방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노동조합이 하방 경직성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의 역선택이요. 노동자가 다른 회사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임금이 하락하면 유능한 인재부터 회사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임금 하락을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노동자의 역선택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장기 근로 계약입니다. 장기 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 됐어도 임금 변경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노동자에 의한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화폐 환상에 의한 영향입니다.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보다는 명목 임금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 상황이 됐어도 임금 하락에 저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환상도 임금 하방 경직성의 원인이고요. 마지막 그룹 임금제에 의한 영향이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 의해서 법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혀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의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임금 정책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 비용 절감이나 유능한 인재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회사가 고임금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원래 균형점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효율성 임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강력한 노동조합, 노동자의 역선택, 장기 근로계약이요. 이게 사람에 의한 영향. 두 번째 화폐 환상, 화폐에 의한 영향.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와 효율성 임금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은 직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직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각 직업별로 어떤 소제목들이 소분류가 있어서 각각의 경우를 쭈루룩 설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바로 부가직업정보 6가지예요.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이외에도 작업자가 붙은 게 3개 있어요. 작업 강도, 작업 장소, 작업 환경이요. 작업 강도, 장소, 환경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과 면허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 숙련기간하고 직무기능은
굉장히 기본적인 틀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은 뭐냐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입니다. 평균 아니에요. 일반적 정규교육 수준. 요게 키워드입니다. 해당 직무 수행 일반적 정규교육 수준이요. 자, 숙련 기간은요. 정규교육 이후에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과 숙련 기간이에요.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교육, 훈련, 숙련 기간이요. 마지막 직무 기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작업자가 자료, 데이터죠. D, 사람, people, P, 사물, thing, T, DPT와 맺는 관련된 특성을 직무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료, 사람, 사물 요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강도 5단계요. 보통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가벼운 작업, 아주 가벼운 작업, 그리고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문장의 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고 얼마를 들어 올리고 얼마를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이런 틀이에요. 전부 다 이 문장이. 자, 그래서 보통 작업은 최고 20이고요. 항상 요 빈번히는 얘의 절반입니다. 최고 20을 들어 올리고 20의 절반인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보통 작업이요. 힘든 작업으로 갈게요. 2배입니다. 최고 40kg, 40의 절반을 들어 올리고 40의 절반인 20kg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아주 힘든 작업이요. 최고 40kg 이상,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사실 40kg 이상 물건을 들어 올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사실 아주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위험한 작업이기도 한 거예요. 자, 다시 가벼운 쪽으로 갈게요. 가벼운 작업 최고 8kg고요. 8의 절반인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는 것. 아주 가벼운 것, 얘의 절반 4kg,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는 운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1년 실기 2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작업 강도에 관련한 내용 그대로 출제된 거고요. 아주 가벼운 작업 최고 4kg요. 보통 작업의 최고 20의 그 절반인 10, 힘든 작업은 최고 40의 그 절반인 20에 해당합니다. 21년 실기 1회차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부가직업 정보 5가지를 쓰라고 그랬죠. 설명을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부가직업 정보 5가지를 쓰시면 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내담자 행동 이해를 위한 상담 기법 이름 6가지를 쓰라 라는 문제입니다. 무려 우리가 6가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질문에 관련된 그룹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내담자의 문제점에 관련된 그룹이고 세 번째는 기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관련한 기법이요. 첫 번째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그리고 가정을 사용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가정 사용하기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이게 질문법에 관련한 기법 2가지고요. 두 번째 그룹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변명에 초점을 맞춰주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사고를 체크해주기, 확인해주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전이된 오류를 정정해주기 근거 없는 믿음, 변명의 초점, 왜곡된 사고 확인, 전이된 오류 정정 이렇게 4가지요. 나머지 2가지 기법, 일반 기법입니다. 반성의 장 마련하기 그리고 내담자의 저항감 재인식하기 이렇게 2가지 정도 더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6가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데 앞에 요 6가지 부분은 뒤에 설명하기를 다시 문제가 반복돼서 다시 요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이 6가지 중에 요 6가지는 같이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21년 2회차에 출제된 사례입니다. 내담자 행동 이해 기법 6가지 문제 완전히 동일하죠. 핵심 내용하고 동일하니까 굳이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담자 행동이해 기법의 설명형 문제입니다. 가정 사용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를 설명하라. 전이된 오류 유형 3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가끔 기스버그나 무어라는 뭔가 우리 잘 모르는 이름을 넣어서
수험생을 당황시키는데 알고 보면 이거 지워버려도 돼요. 그냥 전이된 오류 유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자, 가정 사용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직업 상담사 시험의 설명은 정말 황당할 만큼 쉬워요. 그리고 쉽게 설명하셔도 되는 겁니다. 가정 사용하기는 그냥 가정을 사용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걸 하느냐?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 이게 가정 사용하기입니다. 가정 사용하기는 가정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명에 초점 맞추기는 결국 변명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무성의하잖아. 그래서 앞에 뭐가 들어갔냐? 근데 변명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그 설명만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 변명은 당연히 뭐겠어요? 자기의 부정적인 면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면은 지속화시키거나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또 그 변명을 하는 기법 중에는 뭐가 있죠? 결과를 조작하기 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변명이라고 하는데 그 변명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 이게 변명에 초점 맞추기입니다. 변명이 뭐냐를 지워버리고 나면 변명에 초점 맞추기는 변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도 똑같아요.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는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를 확인시켜주는 기법이에요. 왜곡된 사고를 확인시켜주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쓰면 미안하니까 결국 또 뭐라고요? 왜곡된 사고란 이런 겁니다. 라는 말이 앞에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왜곡된 사고란 과도한 일반화나 극단적인 생각 같은 것 때문에 결국 정보의 일부분만을, 정보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사고 확인, 내담자 왜곡된 사고를 확인시켜주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왜곡된 사고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전이된 오류라는 건 결국 전염된, 전파된 오류를 고쳐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류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요거 세 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요거 써주시면 점수 거의 90% 이상 받고요. 설명도 쉽게 하셔야 돼요. 어렵게 자꾸 하지 마시고 정보의 오류는 정보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정보의 오류는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 논리적 오류는 당연히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논리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고요. 한계의 오류가 한계가 극한점이에요. 극한점의 오류란 뜻인데 예를 들어서 극한점에는 어떤 게 있냐?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 같은 거. 불가능이라는 극한점 혹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바로 한계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입니다. 규준참조검사, 준거참조검사는 당연히 규준이란 단어와 준거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규준이란 단어는 영어로 노말하다 할 때 놈이고요. 준거란 단어는 기준점이라는 단어의 크라이티오리언이에요. 자, 준거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기준에 의거했다 그래서 준거입니다. 기준에 의거했다 해서 준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점이 있는 점수의 검사예요. 준거란 뜻은 기준점이 있는 검사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점이 있으니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절대평가입니다. 규준은 노말하다의 놈이고요. 우리 정규분포라는 단어가 바로 노말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규준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어떤 분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규준이란 단어는요. 분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가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이렇게 종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런 분포들이 있다라는 게 이런 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점수에 어떤 분포가 있다라는 게 규준이 있다는 뜻이고요. 결국 그러니까 분포상 나는 어디에 몇 퍼센트에 속해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규준은 상대평가입니다. 다시 규준은 분포니까 상대평가고요. 준거는 기준점이 있는 거니까 절대평가예요. 자, 이 내용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규준참조검사 상대평가고요. 개인의 점수를 규준이라는 분포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다 그래서 상대적인 점수로 몇 퍼센트에 속하느냐는 각종 심리검사들은 다 규준참조검사예요. 준거 참조는 기준점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특정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합격, 불합격을 나타내는 국가자격시험, 운전면허시험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준거 참조 검사에 해당합니다.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규준 참조검사, 준거 참조검사 의미를 쓰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그랬죠. 기존 기출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직업 상담자 기본 태도 3가지 혹은 촉진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감적 이해, 진실성 혹은 일치성 둘 중 하나만 골라도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 수용 이렇게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이 중에 일부 단어만 외워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공감, 수용, 일치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서 답을 고르면 되지만 2차 시험일 때는 정확한 용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공감적 이해, 진실성 혹은 일치성, 3번째 무조건적 수용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써주시고요. 대신 설명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해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적 이해니까 공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데 어떻게 이해하냐? 내면의 감정까지 공감이니까 감정까지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서 감정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감정까지 이해하는 것, 이게 공감적 이해예요. 무조건적 수용이요. 당연히 수용이니까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요. 근데 어떻게 수용하냐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안 되고 판단 안 하고요.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을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사실 이 말을 그대로 푼 거죠. 마지막 일치성 혹은 진실성이요. 사람들은 일치성과 진실성을 이 사실 굉장히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같은 단어가 맞아요. 이거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상담자는 진실하고 그 다음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날 때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한 얼굴로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담자는 가면을 안 쓰고 진실한 얼굴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개방적인 얼굴로 만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실성이고 일치성이에요.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김제동이 아니고 정제동입니다. 김제동이 아니고 정제동이에요.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요. 정보적 기능은 직업정보 본연의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적 기능, 내담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내담자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재조정 기능, 조정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직업 정보를 줘서 내담자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바로 다시 검토 재조정 기능이고요. 동기화 기능은 동기화는 동시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참여, 즉 동기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내담자가 진로 선택을 할 때, 진로 선택 의사 결정을 할 때 직업 정보를 주면서 같이 동기화해서, 함께 동기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능, 바로 동기화 기능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이요. 말 그대로 보상적 임금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돼요. 보상적 임금이 뭐냐면 결국 높은 임금을 지불해서 보상해줘야 되는 것, 높은 임금을 줘서 보상해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보상적 임금이에요. 높은 임금을 지불해서 보상해줘야 적절한 노동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상적 임금 격차고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발생 원인이요.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위험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등 임금 이외에 불리한 점이 있는 경우에 그때 높은 임금을 지불해서 보상해줘야 적절한 노동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발생 원인을 개념에서도 설명했지만 크게 4가지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의 쾌적성, 두 번째는 교육 훈련 비용,
세 번째는 책임의 정도, 네 번째는 고용 안정성이요. 작업의 쾌적성 혹은 위험성은 작업장 자체가 위험하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 보상임금이 필요하고요. 교육훈련 비용, 취업할 때까지 교육훈련 비용이 높거나 기간이 긴 경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보상적 임금이 필요하고요. 책임의 정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경우 이때도 보상적 임금이 필요하고요. 고용이 불안정해서 언제 자를지 모르는 경우 돈을 더 줘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이럴 때도 보상적 임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탄광 근로자나 봉제공의 임금 격차를 보상적 임금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탄광 근로자가 노동 강도도 심하고 작업 환경도 더 위험하니까 탄광 근로자는 이를 보상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더 지불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 세 가지를 묻습니다. 직접 충고, 설득, 설명입니다. 윌리엄스는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가예요. 뭐 돌려 말하거나 내담자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충고하고요, 직접적으로 설득하고요, 설명해버립니다. 직접 충고요, 내담자가 자신의 견해를, 즉 상담자가 자신의 견해를, 즉 상담자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해버립니다. 솔직히 표명하는 것, 직접 충고고요. 설득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 이게 설득이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를 제시하고요. 설명이요. 상담자가 검사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주어 버립니다. 상담자가 검사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주는 것. 이게 설명입니다. 심리검사의 윤리적 고려사항 6가지 혹은 평가 과정에 관련해서 윤리 강령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내용 알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라서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험장에 가서 손으로 이 6가지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수험장에 가면 하나나 2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혹 보면 우리가 인간 같은 강의를 막 들으면서 강사가 줄줄줄줄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줄줄줄줄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줄줄줄줄 아는 줄 알아. 그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강사가 줄줄거리는 거고요. 실제는 여러분들은 손으로 시험장에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요. 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귀로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6가지를 써야 돼서 이 6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분할정보법입니다. 이 6가지를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평가 과정 중에 그룹으로 하나 나누고요. 두 번째는 사용 전에 해야 되는 일, 마지막으로는 검사 자체의 타당성,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그룹명은 답으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야 기억이 쉽다고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평가 과정 중에 윤리적 고려사항. 평가 과정 중에 윤리적 고려사항만 따로 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용 알고 보면 상식적입니다. 첫 번째,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심리검사를 시행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검사 결과를 관련해서 피험자의 사생활이 당연히 보호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로 피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 타인이 이 결과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의 결과와 해석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평가 결과가 실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측정치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 중에 한 3가지 이상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용 전에 해야 될 일, 사용 전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항 등을 피험자에게 미리 알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타당성이에요. 과학적으로 제작된 검사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나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 즉 만들 때 과학적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검사여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해석을 할 때 사용된 프로그램 및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제시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채점 해석 프로그램 타당도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두 다 한꺼번에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타당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 세 가지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준은 일종의 표준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분포를 만들 때 어떻게 표집할 거냐, 어떻게 샘플링 할 거냐, 즉 샘플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간혹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는 것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례도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집, 두 번째 체계적 표집이 있고요. 세 번째 층화 표집, 네 번째 군지 표집이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과 체계적 표집을 보면 단순 무작위는 영어로 말 그대로 랜덤이고요. 단순 무작위가 랜덤이고요. 표집이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 한다는 뜻이에요. 모집단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요. 임의로 뽑는다는 뜻이에요. 제비 뽑기처럼 임의로 필요한 만큼 뽑는다, 필요한 만큼 표집한다. 이게 단순 무작위 표집이에요. 사용 예로는 제비 뽑기나 난수 추출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단순 무작위 표집과 상대되는 개념이 바로 체계적 표집입니다. 모집단에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K번째 사람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계적 표집 방법이고요. 예를 들자면 생년월일 끝자리로 해서 샘플링 하는 겁니다. 7번 다 모여 이런 식이에요. 바로 생년월일 끝자리로 샘플링 하는 방법, 이것도 일종의 체계적 표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층화 표집과 군지 표집은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몇 개로 그룹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그룹이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층화 표집이고요.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군지 표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3학년의 학생이 있는데 3학년의 반은 남자고 3학년의 반은 여자예요. 이질적이죠. 바로 모집단이 두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남자 여자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랜덤 샘플링 하는 것, 각각의 경우에 단순 무작위 표집을 시행하는 방법, 이게 바로 층화 표집입니다. 사용 예는요, 남자 50%, 여자 50%로 나눈 다음에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죠. 남자 50%, 여자 50%로 나눈 다음에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는 겁니다. 군지 표집은 똑같은 3학년이 있는데 이게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처럼 각각의 반은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을 하나 뽑아서 그냥 샘플링 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걸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규준이라는 분포를 개발하고 싶을 때 각 반은 균등하다고 가정하고, 균등하니까 한 반을 뽑아서 표집하는 겁니다. 이게 반 단위로 표집하는 것, 이게 바로 군지 표집입니다. 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요. 그냥 5가지 외우면 힘드니까 나눴습니다. 분할 경우로요. 첫 번째, 검사 자체가 적합한지, 두 번째는 검사가 실용적인지, 검사가 과학적인지, 내담자와의 관련성은 어떤지,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적합한지,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지, 예를 들어서 내담자는 초등학생인데 대학생용 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지. 두 번째는 검사의 목적이 적합한지, 목적 일치도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2가지 항목이 있고요. 검사의 실용성입니다. 검사나 해석과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실용적성의 측면이요. 세 번째는 검사 자체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는 검사인지, 그 다음 검사의 사용여고요. 기존의 내담자가 이미 수행했던 검사인지,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선택에 참여했는지, 혹은 내담자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검사는 아니었는지, 즉 내담자의 검사 선택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 중에서 기억하기 쉬운 거 5개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기준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어떤 처리 과정입니다. 인풋, 투입물의 특성, 인풋이고요. 아웃풋, 산출물의 특성이고요.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생산활동 중에 프로세스 문제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답은 당연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인풋, 아웃풋 쓰시면 안 돼요.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입니다. 최저임금제 긍정적 효과 7가지, 부정적 효과 3가지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무려 7개를 기억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기억해서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정복법을 쓰는 겁니다. 장점, 단점 각자 그룹으로 나눠서
쪼개서 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룹은 첫 번째 임금 관련해서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거시 경제적 측면, 세 번째는 경쟁 측면, 임금 측면, 거시적 측면, 경쟁 측면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첫 번째 장점이요. 임금 관련해서는 당연히 소득 분배 개선이 되고요. 임금 격차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저임금 해소되고요. 다시 소득 분배 개선되고요. 임금 격차 줄고요. 저임금 해소됩니다. 반면 단점, 임금 관련한 단점이요. 숙련직의 임금이 따라서 오르고요. 그 대신 부가급여를 축소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숙련직 임금 감소, 부가급 상승, 부가급여 축소, 이게 임금 관련 단점이에요. 거시경제적 측면이요. 장점은 유효수요 창출, 복지국가, 산업구조 고도화예요. 장점은 유효수요가 창출되고요. 복지국가의 실현에 다가서고요.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고용이 줄고 실업이 더 늘고요. 전체 생산량이 왜곡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고용 감소 및 실업 효과, 그리고 경제 활동 왜곡 및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측면이요. 경쟁 측면은 장점으로는 공정 경쟁이 확보되어 기존에는 저임금의 기초에서 싸웠다면 이번에는 저임금이 아니고 저임금의 가격 경쟁을 지향하고 품질과 그 실력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 경쟁 확보가 가능하고요. 노동쟁의 방지 및 산업 평화 유지가 기대됩니다. 반면에 단점의 측면에서는 불법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저임금 노동의 경쟁이 더 격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년 실기 2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최저임금제 중에 긍정적 부분, 즉 장점 6가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